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그럼 저희 자기소개로 시작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식과 소양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쟤는 꼭 가끔씩 저러더라고요. 그럴 거면 먼저 하라고. 꼭 가운데 껴서 이거 나도 너무 난처해. 네, 안녕하세요. 동훈이보다 약간의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김지용입니다. 네. 네, 정말 초딩처럼 시작을 했네요. 아니,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한번 좀 좋았어요. 근데. 네, 짚어줘야 될 것 같다고. 좋았는데 네. 좀 미리 이제 얘기하는 걸로. 네, 리뷰자들 어느덧 네 번째 영화입니다. 네, 그러네요. 지난번에 뭐 했었죠? 마지막엔 저희가 양들의 침묵. 그쵸. 나 미나리를 몇 번을 해가지고. 아직도 미나리에 살고 있어? 아직도 기억나요. 네.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알아요? 그 미나리에 나오는 손자하고 윤여정 배우님이 둘이 광고 나? 네, 목소리 출연이기는 한데 KT 광고에 나와요. 네, 되게 귀여워요. 너무 반갑겠다. 네. 저희 그동안 리뷰자들에 달린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번 댓글 좀 읽고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디오 클립에 리플들이 많습니다. 수카님께서요, 저희 킹스 스피치에 역시 쌤들이 설명해 주시니 너무 재밌네요. 재미있게 봤던 영화라 그런지 설명해 주시는 장면들도 거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쌤들의 살짝 다른 분석도 좋고 유머 감각도 여전해서 크크크 거리며 잼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극찬이시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블루님께서도요, 친절한 분석 흥미롭습니다. 네, 저희 친절하죠. 네, 이분께서는 옛날부터 들으신 것 같아요. IIHO님께서요, 저도 젊지 않은 애 시작부터 빵 터져서 댓글부터 달러왔는데 다른 분도 말씀하셨네요. 혹시 뒤에 나오려나 시즌 3라서 시네마 천국이 아니고 리뷰자들인 건가요? 라고 시네마 천국을 기억해주고 계세요. 네. 김종훈 쌤이 장명에서 잠깐 밀었던. 맞아요. 네. 내부 극장에도 그때 안 됐던 것 같은데 요걸 기억해 주시네요. 시네마 천국 진짜 마이너 오브 마이너였는데 네. 찐팬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미나리에 달린 댓글도 좀 소개시켜드리면은, 캐모마일님께서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면 힘들어지는 거군요. 쓸모가 있어야만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 참 어쩔 수 없죠. 저도 제가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쓸모 없어졌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영화 엔딩처럼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 안아준다는 게 너무 마음이 찡하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이 쓸모없다 여기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리뷰 감사합니다. 영화는 안 봤지만 보고 싶네요. 이번엔 안 날아가서 다행이에요. 정말 오프닝이었어요. 라면서 굉장히 길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정도 리뷰 남겨주셨으면 영화도 보지 않으셨을까, 결국에. 네, 그리고 저희의 깊이 있는 분석에 다시금 놀라지 않았을까. 네. 동의합니다. 네. 네, 밤 12시쯤 되니 제 전두엽이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나오네요, 말이.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저희 잡담은 거의 끝내야 될 때가 됐는데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리뷰자들은 저희 아이폰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요. 네, 아이폰 팟캐스트 유료 구독자분들께는 선공개로 좀 먼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에는 그 유료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되는 컨택트 프로그램이 월 2회 올라가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참 아쉽고요.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수많은 녹화와 녹음을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를 하는데 이렇게 끝내고 나서 참 의미 있었다, 뿌듯하다라고 느꼈던 적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만들었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로 CGV와 함께하는 리뷰자들은요,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4단계 거리두기 되면서 아직 기약이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 거리두기가 끝날까봐 9월에 개봉하는 영화 리스트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심리 분석할 만한 영화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하게 되면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호경 선생님 오늘의 영화는 뭐죠? 오늘의 영화는요, 블랙스완입니다. 네. 네, 블랙스완 개봉한 지 10년이 지난 영화인데요. 그렇죠. 네, 어떤 영화인지 우리 영화 매니아, 영화 분석 전문가 오동훈 선생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블랙스완 정말 명작이죠. 네, 데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작품이고요. 나탈리 포트만이 주연을 맡아서 그 해에 영국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을 휩쓴 작품입니다. 아, 탈만하죠. 네, 연기가 대단했죠. 와, 네. 진짜. 네. 자,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니나라는 이름의 발레리나, 나탈리 포트만이 맡은 캐릭터인데요. 이 니나가 주인공입니다. 니나는 이제 발레단에서 항상 프리마돈나로 서기를 열망하는 굉장히 성실하고 다소 좀 강박적인 성격을 지닌 발레리나인데요. 이 니나가 새롭게 해석된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순수하고 가녀린 백조, 그리고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흑조, 이 1인 2역의 캐스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망이 점점 니나의 안에서 커지면서 점점 집착이 되어가고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블랙스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영화 설명 이렇게 해주셨는데, 전 전체적인 그 구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백조, 흑조. 네, 이런 식으로 그렇고, 거기 나온 인물들도 되게 대비가 잘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심리가 되게 좀 분명해 보이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도 잘 되고, 이해할 것도 좀, 이야기 드릴 것도 좀 많은 그런 영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백조, 흑조, 나, 엄마, 릴리와 엄마로도 될 수 있을 거고, 초자와 욕동, 뭐 이렇게 다 딱딱 구도가 네.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 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대립되는 구도가 좀 그쵸. 분명하네요. 네, 네. 인상 깊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본 거예요. 10년 전에 영화관에 가서 봤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희가 정신과 전공이 1년 차 때입니다. 새파란 전공의가 이제 정말 정신병원 안에 살고 있다가 영화관에 가서 그걸 봤는데 당신 직업병이 발동을 해서 봤어요. 그래서 와, 이거 정신병이 발병하는 과정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놨구나 라면서 혼자 완전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프로드로말 페이지로 가고 여기서 액티브 페이지로 간 거였겠지 라고 혼자 해석하면서 지금은 와이프가 된 당시의 여자친구에게 막 되게 전문가인 양 막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런 영화야 라면서 10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 약간 이불킥하고 싶은 심정이고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그게 다가 아닌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직업병에 빠져서 굉장히 조금만 봤던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이제 엄마와의 대립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막 내적 갈등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의 직업병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하나 든 생각은 진짜 이 영화만큼은 우리보다 분석 잘할 사람은 없겠다. 부담스럽네요. 주영 형이 되게 요번 시즌 들어오면서 이런 말이 많이 늘었어. 아, 그렇네요. 네. 왠지 알아요? 유료니까. 계속 이 광고를 해주는 거구나. 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읽어드린 영화 평이 이 네이버에 나와 있는 영화 소개를 이제 읽어드린 건데, 저는 꼭 그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보여지는 이 주인공 니나의 모습들이 파멸로 가는 길인가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요. 규환이도 네. 그 말했죠. 네, 이게 정말 자기 파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뒤쪽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영화의 흐름에 맞춰서 이야기를 오동훈 선생님께서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영화가 시작이 이제 되면은 이제 주인공 니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등에 있는 의문의 상처가 잠시 클로즈업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떤 상처냐라고 묻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죠. 네, 요게 일종의 좀 복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올해는 단장님이 좋은 역할을 줄 것 같다. 그때 엄마가 그래 너 몇 년째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너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없잖아 이런 식의 대사들이 굉장히 좀 발레에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좀 불태우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죠. 그 정말 발레의 진심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영화 초반부터 계속 보이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약간 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정말 발레의 진심인 뭐 여중생? 여고생? 이런 약간 느낌? 그 중학생에서 좀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래요, 맞아요. 여고생도 아니고 여중생 느낌.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컷이 이제 니나가 그 극단으로 출근하는 그 장면인데 출근하면서 그 베스가 기존에 프리마돈나 주연 배우였던 베스가 컴백한다는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극단으로 들어가서 뭐 그 베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뒷담화하는 걸 들어요. 나이가 많다. 뭐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릴리라는 그런 무용수가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그 릴리를 사실 거기 출근길에서부터 뭔가 의식을 했잖아요. 아 맞아요. 지하철에서 약간 발레리나처럼 같은 체형의 사람이 보이니까 그걸 벌써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타인에 대한 의식과 약간 불안, 경쟁 의식 같은 게 되게 심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성격이 두 사람의 착장에서부터 드러나요. 이 니나는 그 출근할 때 그 출근 룩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얀색 자켓을 입고 뭔가 이렇게 백조의 깃털 같은 하얀색 머플러를 이렇게 목 끝까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두르고 있었어요. 다소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까지 했었죠. 맞아요.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단정하게 딱 이렇게 한치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느낌이었고 반면에 이제 릴리가 등장을 했을 때 릴리는 이렇게 그냥 가벼운 검은색 자켓 차림이고 약간은 이제 가슴 부분을 이렇게 좀 드러낸 듯한 그런 차림이 일단 두 사람의 캐릭터 차이를 좀 반영하는 시사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둘의 피부 톤도 완전 다르고 그렇죠. 네. 굉장히 대비가 돼요. 그렇죠.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백조와 흑조라는 그 대립 구도에 이제 맞는 이 두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왔었고 좀 인상 깊게 보였던 게 그 베스의 방에 들어가서 그 립스틱을 훔치게 되잖아요. 그 장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베스가 이제 뭔가 그 자신 대신 다른 발레리나가 주연으로 발탁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이제 나가자 이제 그 분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베스의 물건 중에서 립스틱을 하나 훔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베스가 가지고 있던 주연 배우 프리마돈나의 자리를 굉장히 니나가 동경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자리를 좀 뺏고 싶은 그 심리가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오는 걸로 좀 대치되어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동일시라는 어떤 방어 기제가 좀 작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동경하는 대상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일부를 내가 좀 소유하는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좀 일종의 상징이 아니었나 싶기도 했어요.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있지만 나에게 부족한 거를 가져오는 거. 그 사람은 이제 되게 여성적인 그 여성성을 이제 뭐 섹시한 그런 걸로 어필해서 더 성공을 했다면 자기는 그런 게 약점으로 취급받고 있는데 딱 하필이면 립스틱을 갖고 온 다음에 다음에 어떤 특정 장면에서 그 립스틱을 바르고 좀 또 등장을 하죠. 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면을 채우면서 동훈이가 말한 것처럼 동일시를 하려는 시도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중학생 같다고 했잖아요. 네,
중학생 같은 이제 약간 미숙한 모습과 또 베스의 굉장히 원숙하고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이 대비가 되면서 그런 립스틱을 한다든지 베스의 귀걸이를 한다든지 그런 게 또 자기가 갖지 못한 그런 걸 더 동일시하려는 마음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니나가 속해 있던 발레단의 단장 토마스가 이제 새롭게 재해석한 백조의 호수 극을 올릴 거고 이제 새로운 주연 배우를 발탁을 하겠다라는 공고를 내게 되죠. 그리고 그 오디션의 대상자로 니나가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디션에 임하게 되는데 니나는 이 백조를 연기하는 데는 더없이 적합하지만 흑조, 블랙스완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니나의 모습을 두고서 이제 토마스 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좀 더 유혹해, 억누르지 말고. 네, 이게 뭔가 니나의 핵심적인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 잠재된 욕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억눌려지고 억압되어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는 뭐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이지만 네, 진짜 능력 있는 연출자의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을 꿰뚫어 본 거고. 꿰뚫어 본 거죠.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그 억눌린 거를 퍼올리기 위해서 뭐 또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결국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고 뭔가 몇 개월, 몇 년에 걸칠 극복 방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토마스는 그럴 여력이 없거든요.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니까 급성 방법을 이제 권유하는 거죠. 뭔가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억눌린 것들을 확 이끌어 올리기를 바라는 그런 뭔가 획기적이고 너무 급진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일견 이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물론 또 내적 갈등을 너무 일으켜서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요. 저는 뭐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기존의 백조의 호수랑 어떻게 다른지를 단장이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이게 이 영화 전체의 흐름이랑도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순결한 그런 소녀가 백조로 살아가게 되죠.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서 백조의 몸에 갇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저주를 풀려면 굉장히 어떤 순결한 완전한 사랑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왕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왕자의 고백을 들으려는 그 순간 그 순간 흑조 쌍둥이 흑조가 그 왕자를 유혹해서 결국 그 완전한 사랑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그 완전한 자유는 백조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제서야 얻게 된다 라는 게 이 바뀐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결한 백조는 계속 보이는데 그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흑조는 니나에게 계속 보이지 않는다 라는 말을 단장이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너는 아름답고 두렵고 연약해. 그러면서 강박적인 자기 통제가 무엇을 위한 거지? 라고 하니까 니나가 전 그냥 완벽해지고 싶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넌 자신을 풀어주는 건 본 적이 없어. 완벽함이라는 건 통제하는 것 뿐이 아니야. 맞아요.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주는 것. 그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쵸. 너무 억눌린 자아의 상태로는 너의 있는 모습들을 다 보여줄 수 없다. 풀어내야만 된다. 라는 건데 그 억누르는 이제 정체가 뭐였는지는 바로 이제 영화에 계속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백조의 모습은 너무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흑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결국 그 스완 퀸, 그러니까 프리마돈나의 역할을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니나가 그 베스의 립스틱을 입에 바르고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다시 단장에게 찾아가서 나 이 동작을 완벽하게 이제 할 수 있다. 마스터했다. 라면서 자기를 뽑아달라며 어필을 하죠. 베스의 립스틱을 바르고 간다라는 게 굉장히 또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단장이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완벽함은 이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나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막상 니나가 이제 방을 떠나려고 하자 다시 붙잡죠. 너는 그거밖에는 못하는 거냐? 이대로 그냥 나를 설득해 보지도 않을 셈이냐?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고 곧이어서
키스를 해요. 네. 근데 니나가 이 단장의 입술을 깨물죠. 네. 네. 그랬더니 그거에 넘어가.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상태로 이제 단장실을 나오게 되는데 의외로 이 백조의 호수 캐스팅에서 니나가 주인공인 스완퀸, 백조와 흑조의 역할을 모두 수행을 해야 되는 그 프리마돈나의 자리에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건 좀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을 해요? 입술을 깨물었더니 자기 입술을 깨물었더니 이제 캐스팅을 해준 거. 그러니까 평소 단장이 생각했던 니나의 이미지로는 아무것도 반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적인 모습을 생각했는데 나름의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 하면서 좀 다르게 보고 좀 도전 챌린지 하려는 그런 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쩌면은 그 립스틱을 바르고 단장실에 찾아갔던 것 자체가 어쩌면은 그 백조가 아닌 흑조로서의 면모가 일부 드러나기 시작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대로라면은 사실 그냥 니나의 캐릭터 상에서 안 됐구나. 네.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조금 바꿔보려고 했었고, 사실은 마음속에 단장을 좀 유혹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립스틱을 바르고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단장이 결국에는 동훈이랑 규영이가 말한 그런 모습들에서 이거 내가 약간 이렇게 건드려 주면은 이게 뚫고 나올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변태이긴 하지만 정말 능력 있고 천재적인 연출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이 그 배역이 정해지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맞아요. 네,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때 약간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그런 약간 관계사고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잖아요. 왠지 나 비웃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변 소음들에 굉장히 좀 더 민감해지고 이런 게 영화적으로 좀 표현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조금씩 불안정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네. 근데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스완퀸 배역을 따내잖아요. 따내고 이제 집으로 딱 돌아오는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니나가 이제 처음 한 두 씬에서는 이렇게 목까지 채우고 있던 그 하얀색 머플러를 탁 풀어헤친 채 들어와요. 여전히 하얀색 자켓 차림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 게 이제 뭔가 이 내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걸 상징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결국 그럼 니나를 억누르고 있는 존재가 뭐였는지 뒤에 쭉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엄마죠. 엄마는 영화 초반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상적일 정도로 따뜻해요. 굉장히 아이를 위로하고 하나하나 섬세하게 대해주고 근데 보다가 제가 뭔가 위화감이 들어서 보니까 이거는 성인이 아닌 진짜 어린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갓 발레를 배우는 딸을 대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딸을 어리게 대하고 좀 통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진짜 약간 가스라이팅식이구나 진짜 통제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 장면이 이 스완 퀸이 됐을 때 그 케이크 사운 장면에서 나오죠. 그렇죠. 네, 다 기억하시죠? 네. 엄마가 이제 스완퀸 배역을 따낸 걸 축하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발레리나 모형이 올라가 있는 예쁜 케이크를 사오죠. 그 케이크도 진짜 소녀 취향이에요. 보면은. 네. 근데 그 케이크를 보고 니나가 난 먹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권하더니 또 한 번 니나가 거절하자 갑자기 돌변을 해요. 그래서 얼굴 싹 굳어지면서 케이크 그냥 버릴게. 야, 이건 쓰레기야. 하면서. 굉장히 극단으로 좀 치닫는 거죠. 그랬더니 니나가 그걸 보고 맛있어 보여요. 황급히 좀 수습을 합니다. 네. 그러자 또 엄마가 다시 돌변해서 입에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크림을 떠서 넣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약간 공포영화 됐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지용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위화감들을 느끼긴 했었지만, 그래 전반적으로는 너무 따뜻한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돌변한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통제적인 어머니 밑에서는
자기 진짜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표현 못하는 그런 성격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어린아이로 대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아 역시 그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성인이 되면은 뭐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어울리고 뭐 성적인 좀 관계들도 뭐 가지고 흥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극히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돼 라고 겁내하는 것처럼 다 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네. 또 통제하는 장면으로 인상 깊었던 게 그 초반에는 그렇게 니나가 좀 배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상심하고 있을 때 니나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단장한테 전화해서 뭐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뒤에 이제 파티 갔다 와서 직접 옷을 막 벗겨주고 등에 이제 상처를 본 다음에 너 아직 이런 못된 버릇 못 버렸구나. 라면서 이제 막 혼내면서 막 굉장히 그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막 깎아주는데 맞아요. 네, 또 손톱을 깎다가 피가 나니까 그걸 또 입으로 핥아주면서 굉장히 좀 그 이게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통제하려는 그 모습이 소름 돋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예측할 수 없는 반응들 이 굉장히 어린 니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서 니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엄마가 요구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순응하고 맞추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것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엄마가 너무 통제적이고 마치 진짜 공포영화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화에서 저는 제일 무서웠던 장면은 이 또 변태 같지만 정말 능력 있는 토마스가 니나에게 나름 되게 획기적인 조언을 하잖아요. 자위를 해보라고. 너의 몸을 느껴봐라고 하나? 영어로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로 또 이 우리 모범생 같은 니나는 자위를 해요. 근데 그 자위하는 환경도 굉장히 뭔가 오드합니다. 그 분홍색 방과 분홍색 그러니까요. 인형이 보이고 속옷도 분홍색인 이런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위를 집중하려는데 옆을 딱 돌아보니까 엄마가 소파에 있어. 맞아요. 다행히 자고 있기는 했지만 엄마가 방 안에 있어.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조금 더 자신의 그런 욕동 이드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바로 제어당하는 네, 그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와, 그 순간 진짜 무슨 완전 공포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만약 진짜 당사자라고 생각해보면 그 순간의 공포와 불안은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이 니나가 솔직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딱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엄마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니나를 심하게 통제를 하게 된 걸까?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죠. 네. 어떤 부분이 작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의 히스토리를 좀 보면은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엄마도 무용수였고요. 네, 무용수로 되게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28살이 될 때까지 사실 어떤 중요한 역할은 하지 못하고 네, 앙상블 군무만 하다가 결국에 니나를 임신하고 은퇴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니나한테 임신했기 때문에 너를 임신했기 때문에 내가 은퇴한 거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죠. 너는 엄마처럼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니나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엄마는 28살이 될 때까지 메인 배역을 못 떼놨기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부족해서였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그 생각을 내색조차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니나를 통해서 네,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네, 니나를 그렇게 강박적으로 컨트롤하고 네, 좋은 무용수, 좋은 배역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분신으로 여긴 거죠. 말하자면은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자신의 못다 이룬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다시 한번 찾아온 기회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 정말 많죠. 네. 자녀 교육에 집착하는 어머님들, 네. 어머님뿐만 아니라 아버님들도 그쵸. 마찬가지고요. 네. 네.
굉장히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그 좀 흐느끼면서 그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머니 본인이 아니면 니나예요? 저는 엄마처럼 생겼던데 그림이? 그거 너무 괴이했어요. 방에 가득 자기 얼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니나를 그리나 싶었는데 여기 못다 이룬 그 자신, 꿈을 다 못다 이룬 자신을 그리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용이 형 얘기 들으니까 뭐 맞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근데 전 최근에 진료실에서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도 어머니의 통제가 정말 엄청 났던 분이고 아직까지 그 통제에서 못 벗어난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TV에서 본 그 누구보다도 무섭다. 근데 문제는 언제 무서울지 알 수 없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이 어머니 모습이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무서울지 모른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거는 항상 긴장을 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뭔가 엄마를 거스르는 실수를 하지 않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또 하나 얘기해보고 싶은 게 등에 핥힌 상처를 보고 엄마가 너 나쁜 버릇이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니나가 예전부터 이렇게 등에 상처를 내는 버릇이 있었던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손톱 쪽에 좀 피부 뜯는 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런 약간 자해 행동 그렇죠. 그리고 혹은 또 식이장애 같은 모습들이 좀 예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통제적인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뭐 물론 우리 소아 전문가 오동훈 선생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아니요.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엄마가 니나를 뭐 어떤 자신의 분신으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나의 안에 이 엄마가 심어놓은 그 엄마의 일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왜 자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의 안에 지금 함입된 부모의 일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자해를 한다 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굶기도 한다라는 식의 정신역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을 무자비하게 이렇게 통제하는 엄마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의 어떤 몸에 상처가 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엄마를 괴롭게 하고 싶은 어떤 심리가 작용을 했으니까 자꾸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자해 행동들이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위치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날개. 예, 그러니까 날개가 돋아날 수 있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마의 통제,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에 또 그 위치에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좀 내지 않았을까? 날개가 뚫고 나올 수 있게. 네. 날개 여기 있잖아. 안에 날개 들어있어. 그렇죠. 후반부에 되면 날개가 나오죠. 네,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역시 그 어느 곳보다도 깊은 분석.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니나가 결국에 프리마돈나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대신에 기존의 프리마돈나였던 베스는 말하자면 타이에 의해서 은퇴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가 사고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니나가 이 베스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베스의 다리에 있는 상처를 자고 있는 베스의 이불을 살짝 들춰서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철심이 박혀 있는 거를 보고 또 한 번 놀라고 황급히 이제 병실을 뛰쳐나와요. 그런데 이 니나가 향한 곳이 바로 이 베스와 자신이 같이 사용하던 연습실이었죠. 분장실. 네, 분장실이었죠. 네, 그리고 그 분장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물건을 이제 하나씩 올려놓는데 그게 베스에게서 훔쳤던 그 물건들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좀 숨겨진 심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토록 원하던 베스의 그런 역할, 베스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게 됐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저 사람의 자리를 뺏었다. 그리고 뭐 단장도 잠깐 언급을 하지만 아마 이 사고가 마치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나로 인해서 굉장히 베스가 어떤 자기 통제감을 잃고 불안정해져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상처까지 보게 되니까 그런 죄책감,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극도에 달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든 속죄하거나 네, 좀 해결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자기가 훔쳤던 그런 물건들을 좀 하나하나 꺼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찾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니나의 어떤 초자아가 시킨 행동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나 때문에 베스가 불안정해져가지고 사고를 당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초자아가 너는 이런 감정을 가져야만 해 라고 니나에게 강요하는 감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는 이제 베스가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다시 무대에 설 수 없게 됐구나. 그러면 내 프리마돈나의 자리가 적어도 이 사람에게는 위협받지 않겠구나 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스의 물건을 당당하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나만의 분장실에 이렇게 탁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초자 안에 가려져 있는 어떤 욕동, 네, 이드가 시키는 행동들인 거죠. 멋있다, 둘 다. 이게 네. 정신과에서 컨퍼런스를 하면은 네. 이래요. 같은 장면을 놓고 한 환자의 같은 장면을 놓고 둘 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그럴듯해. 저희 정신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좀 더 그럴듯한 이론에 이제 쏠리는 거지. 동훈이 꽤 약간 또 임프레셔니스틱했어요.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네. 좀 더 그럴듯해 보였어. 승리. 그러네요. 네. 네. 참. 근데 저도 진짜 좀 궁금해서 봤었거든요. 그 장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건 약간 뭐 좀 죄책감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는 어떤 매지컬 싱킹인가? 저는 뭐 어떤 그런 리추얼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영화가 가진 이런 사람의 깊은 심리 묘사가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해요. 이렇게 해석과 서사를 부여할 수 그치. 있게. 아까 규영이 날개뼈 긁고 나중에 거기서 날개 돋아나는 것도 그렇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니나가 이제 이 스완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에 몰두를 하는데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요. 그 단장인 토마스는 계속해서 니나를 몰아세우죠. 굉장히 좀 모욕적인 이야기들. 뭐 남자 무용수에게 너라면 얘랑 자겠냐? 얘는 그만큼 지금 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고 흑조로서의 모습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릴리와 약간 대비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일부러 자극하는 거죠. 네네.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이 릴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부각이 되게 되는데 아까 이제 초반부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모로 니나하고는 대조적인 캐릭터예요.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죠. 그리고 자기 표현도 좀 확실하게 하고 이제 릴리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술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표현이 절제되어 있지 않다. 네, 흐르는 대로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어쩌면 이제 토마스가 추구하는 그 스완킨의 모습에 좀 부합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든 게 그럼 토마스가 처음부터 걔를 시켰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백조의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백조의 모습을 만드는 게 더 힘든 건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흑조에게서 없는 백조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백조는 분명히 어딘가 숨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방식, 그런 변태적인 방식, 급진적인 방식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여서 건드리면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니나의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환각들이죠. 여러 가지 환각들을 보는데 좀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이제 그 처음으로 좀 환각이네 싶었던 거는
그 파티장에서 그 화장실에서 계속 이제 손에 상처가 나서 닦는데 그 상처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다가 다시 봤는데 없는 거야. 네. 손에 피부를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전부터 종종 있었어요. 어머니 방에 그 수많은 그림들 중에 하나가 씩 웃는 거. 맞아요. 어쨌든 이런 완전 풀 사이코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씩은 이제 정신과 의사들 표현을 리얼리티가 깨져 있다고 하죠. 조금씩 지각이 뒤틀리는 거죠. 네, 현실과 이제 그 현실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그쵸. 이런 게 계속 되면은 이거 나중에 혹시 뭐 조현병이나 정신증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맞아요. 수 있을 만한 사인들이 약간씩 드러나요. 그렇죠. 저는 그 욕조 안에서 이렇게 숨 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엄마의 피가 똑똑 떨어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눈 탁 떴더니 그 엄마. 회색조의 엄마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네, 정말 소름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말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죠. 기존에 큰 배역을 맡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큰 배역을 맡았고 완전 다른 두 가지 자아를 연기해야 되고 게다가 위에서는 엄청나게 내가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나를 푸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마의 통제를 받아왔기에 이 아이의 자아는 아직 작고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들에 막 짓눌리면서 자아가 약간씩 깨지면서 균열이 나오고 그럴 때 이런 환각적인 증상들을 경험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릴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릴리가 이제 니나가 은연중에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뭐 좋아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토마스에게 니나가 좀 많이 힘들어하니까 좀 잘해줘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일견선의에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니나는 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릴리가 그날 밤에 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엄마가 먼저 릴리를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니나가 엄마를 제지를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엄마가 릴리와 이제 니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일 연습이니까 들어와. 스위티 뭐 계속 부르죠. 근데 릴리도 남의 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완전 대놓고 비웃어요. 저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니네 엄마 진짜 세다. 라는 걸 엄마 면전에서 얘기하잖아요. 니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 그렇죠. 네, 니네 엄마 진짜 세다. 맞아. 그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엄마가 상징하는 거는 니나의 초자하고 릴리가 상징하는 거는 니나의 이드. 그렇죠. 욕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드가 초자를 향해서 니네 너 정말 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욕동의 편에 완전히 손을 들죠. 그렇죠. 네. 내일 연습인데. 몰라 하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일단 그 따라서 술 마시러 가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쵸. 우리 진료실에서는 잘했다고 할 만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좀 많이 갔죠. 한 번 갔을 때 중간에서 또 그런 에고가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에고의 그 어떤 기능이 너무 약한 거죠. 약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초자 쪽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드 쪽이거나. 그리고 또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이드의 힘이 얼마나 눌려 있던 거 반동처럼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야, 오늘 내가 이겼다 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 쉽게 끝날 수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 참 릴리가 이드 그 자체라는 게 일단 시키는 음식에서부터 그랬어요. 무용수인데 그 치즈가 들어간 육즙 가득한 햄버거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요. 웨이터랑 막 육즙 드립 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꺼져라 이러고 성적인 농담을 막 주고받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릴리 덕분에 이제 이 니나가 처음으로 술도 아주 거하게 취하고 그에 뭐 그치지 않고 약도 하고 남자들하고도 아주 놀아 제끼고 네. 네. 그간 안 했던 걸 한꺼번에 그렇죠. 다 하게 그렇죠. 되죠.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릴리하고 조금 야릇한 장면이 나와요. 네. 릴리가 이제 클럽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이제 니나와 릴리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제 릴리가 니나의 몸에 손을 대죠. 네, 음부에 이제 손을 갖다 대고 뭔가 이제 니나가 그것을 좀 느끼는 듯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엄마가 뭐라고 제지를 하자 그대로 릴리를 데리고 니나가 방으로 들어가고 방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격정적인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밖에 엄마가 있는데. 그렇죠.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서 릴리한테 너 어제 우리 집에서 이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 니네 집에 안 갔는데. 너 설마 나랑 하는 꿈 꿨어? 맞아요. 라고 말하죠. 나 잘했어?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니나가 봤던 게 정말 환각일까? 아니면은 릴리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니나를 뭔가 곤란하게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그리고 다음날 자기가 뭐 주연 배우 역할을 더 따내려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니나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연습실에 도착을 했을 때 자신의 역할을 릴리가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환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일단은 술도 하고 약도 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릴리와 완전히 몸을 그렇게 뒤섞은 거는 정말로 이드와 더 자아가 완전히 한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죠. 처자 앞에서 대놓고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 완전 방문 하나만 건너면 소리 다 들리는데 그런 막 성관계를 했다는 거는 초자한테 대놓고 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완전 한 팀이고 너는 이제 넌 볼 생각하지 마 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욕망이 꿈에서 그렇게 딱 대놓고 표출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도 환각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그 클럽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환청이 너무 심해서 리를걸 리나 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런 경계가 무너졌고 이후에 그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의 경험들은 대부분이 환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엑스터시를 한 걸 기점으로 조금 더 니나의 어떤 자아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실제 환자분들도 그렇거든요. 이런 정신증 쪽에 병이 발병하려는 분들이 약간 위험성이 있던 분이 이런 약물이 들어가면 더 확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꽂혔습니다. 네. 이거구나. 이거 레알이다. 그래서 이제 니나가 더 좀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셀프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어떤 그동안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그 엄마의 굴레를 조금 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부수려는 시도들을 하게 돼요. 엄마가 맨날 잘 때마다 그 옆에 와가지고 토닥여주면서 오르골을 이렇게 틀어주잖아요. 발레리나 오르골. 근데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팍 쳐가지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형 같은 것들을 한 번에 확 받아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엄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동안 어떤 이렇게 잘 억눌러 왔던 충동들이 조절되지 않고 폭발하는 거다라고 보면은 좀 더 자아가 급속도로 붕괴된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어쨌든 시간은 흐르게 되고 공연 전날이 돼요. 공연 전날에 이제 이 니나가 혼자서 또 강박적으로 연습에 매달리다가 또다시 환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연출가인 토마스하고 릴리가 무대 뒤에서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죠. 그리고 릴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도 놀라는 대신에 이렇게 뭔가 묘한 미소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니나가 가장 두려워한 그런 상황이 이제 눈앞에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환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완전히 이제 더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네, 내가 그동안 약간 막연히만 느껴오던 게 사실이구나. 그게 다 진짜였구나. 아마 그러면은 막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전에 릴리가 나한테 했던 그런 것들은 다 거짓말 아닐까? 토마스도 처음부터 다 짰던 거 아닐까? 라고 일종의 느낌으로만 있던 게 확신이 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좀 생각을 합니다. 선명해지는 네,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환각을 보고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태로 니나가 향한 곳이 베스의 병원이었죠. 가서 베스한테 이제서야 당신의 마음을 이해한다. 릴리가 내 자리를 뺏을까봐 너무 두렵다라고 하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 물건을 돌려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계속 문제 내는 것 같아요. 허경 선생님이 좀 대답해보지. 근데 이거도 저는 크게 봤을 때는 좀 내 마음 합리화하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빼앗겼다라고 내가 진짜 내 배역을 빼앗겼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빼앗은 게 맞구나. 내가 되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도 죄책감이 컸지만 네, 이번에도 컸을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나는 그냥 완벽해지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스스로한테 변호를 하고 합리화를 하고 재반응하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면서 네, 그냥 나는 이런 것 뿐이니까 그냥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좀 편해질 수 있으니까 하면서 그 용서하려는 그런 행위? 근데 그게 그 훔쳤던 물건을 돌려주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언두잉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언두잉의 느낌이 있네요. 확실히. 네. 그런데 이제 베스 역시 이제 뭐 환각이었겠죠 아마. 네. 돌려받은 물건으로 막 얼굴을 찌르고 죄책감을 더 키워. 불 끌어갔는데 불이 더 불타서 돌아오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진짜 이게 환각이었겠고 환각 연기일 텐데 이때 이 베스, 이 위노나 라이더의 연기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약간 조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드는 게 환각을 보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정말 불안정한 상태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몹시 불안정한 상태로 베스의 병원에 나와서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집에 가서 이제 거울을 딱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상처를 냈던 그 날개의 뼈 부위에서 뭔가가 돋아나려는 환각을 보게 됩니다. 뭔가 바늘 같은 게 올라오나라고 했는데 뽑아보니까 검은색 깃털이었죠. 그리고 이제 날개가 그 살을 뚫고 돋아나는 환각을 거울 속에서 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늦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옆에 있고 엄마가 너 아프다고 공연 안 간다고 말해놨다.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엄마의 이런 선택이 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니나한테 물어봤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치. 너 좀 이러이러해 보이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네 생각이 어때를 물어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생일대의 순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니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국에는 니나를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 마음도 이해는 가요. 애가 갑자기 막 환각 보는 것 같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이러면은 지금 공연이 대수냐 안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영이 말처럼 물어는 봤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엄마가 이야기하는 게 네가 그 공연을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사랑스러운 내 딸은 없어져 버렸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사실 딸이 일생일대의 공연을 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분신이 되어줄 딸의 존재를 잃는 게 더 좀 두려운 결과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그렇기도 하고요. 결국에 니나가 이 배역을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건 본인의 열등감이 또 자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견디기가 좀
어려웠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니나가 힘들어하고 못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너한테는 사실 너무 큰 배역이야. 하지마. 이런 메시지를 바로바로 주는 것도 좀 그런 마음에서였지 않을까요? 맞아요.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을 보는 것 같았고 그렇죠. 자기를 넘어설까봐 하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죠. 네. 하지만 이제 니나는 엄마의 뜻에 따르는 대신에 완강하게 공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엄마의 손을 꺾어가지고 문 손잡이를 붙여서 이제 공연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공연장에 가니까 릴리가 이미 대역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니나는 개의치 않고 분장실에 들어가서 분장을 하게 되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는데 딱 단장이 정해졌어. 릴리가 하기로 했어. 라고 했을 때 베스 이후로 또 다른 논란거리가 필요해요? 저 여기 있어요. 제가 해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더 문제 생기기 전에 나 그냥 시켜라. 라고 진짜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거죠. 그쵸. 진짜 자기 목소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장도 좋다. 너를 막는 건 네 자신뿐이야. Lose yourself 하고 바로 올려주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약간 좀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혼란스러운 상태이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참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게 뭔가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완전히 이 니나의 자아가 분열되어 버렸다?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긴 하죠. 네. 기존의 니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또 하나의 니나가 그 안에서 자라났고 이제 흑조로서 뭐 자리를 잡겠구나 이런 식의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출가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된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다 했는데 아까 동훈이도 말했다시피 이 두 개의 자아를 왔다 갔다 번갈아 하면서 통제하기에는 너무 연약했던 거죠. 맞아요. 네. 사실은 이 두 가지 일면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거를 이제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정신의 분열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조현병을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닐까 싶어요. 가끔 그런 소식도 들려오잖아요. 뭐 헐리우드나 영화계에서 어떤 영화의 배역을 맡았던 사람이 이후로 그 배역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뭐 좀 우울감이 오고 정신질환을 앓다가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도 역시 굉장히 섬세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었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풀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현실 검증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 그런 정도로. 중압감과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긴장한 듯한 모습도 보이고 실수도 있어요. 네, 중간에 이제 그 릴리가 뭔가 왕자 역을 맡은 무용수와 이제 무대 뒤에서 밀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뭔가 나의 상대역을 좀 빼앗겼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좀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뭔가 추락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백조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파트에서 실수를 하고 네, 굉장히 불안해지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분장실로 돌아왔는데 릴리가 약간 비웃는 아마 이것도 환각일 텐데 그렇죠. 네. 환각이었죠. 네, 100% 환각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둘이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수 반 고의 반 정도로 릴리를 해쳐요. 네. 네, 그래서 릴리의 사체를 이제 분장실 구석에 넣어놓고 나가서 흑조 연기를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러니까요. 네, 완벽하게 해내요. 그리고 보니까 릴리 배에 꽂았던 유리 조각이 자신의 배에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되게 함축적인 장면이에요. 뭐라 딱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흑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니나의 안에서 완전히 자라나서 기존에 있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백조를 좀 무찔렀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사실 정신질환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보자면은 네, 그 정신증이 정말
극도로 심해진 상황이라서 예,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정말 현실 검증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정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주어지는 중압감, 스트레스라는 게 그렇게까지 몰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참 해석이 뭐 분분하겠지만 그냥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역설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최고의 연기를 해냈다는 게 이 영화가 갖는 약간 뭔가 이중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마지막에 이 사람이 결국 무너진 거냐 아니면은 뭔가 하나의 성과를 이뤄낸 거냐 라고 할 때 참 뭐 하나 고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그 흑조 연기를 하는 나탈리 포트만 이게 백조 연기하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그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진짜 제가 보기에도 완벽하더라고요. 표정이나 몸 쓰는 거 이런 게 너무나 달랐고요. 저는 좀 통합 쪽에 가까운 게 이제 마지막에 자살하면서 뛰어내리는데 그때 그 배에 그 다쳤던 그 유리 조각 때문에 하얀색 발레복이 이제 빨갛게 물들잖아요. 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뛰어내리는데 그게 저는 약간의 통합 같았어요. 그러니까 흰 백조의 모습이랑 빨갛게 약간 물든 약간 흑조를 좀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이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통합이 되었구나. 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완벽했다 라고 한 게 좀 통합된 걸로 저는 더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계속 영화 내내 이 현실과 그 영화의 시나리오가 계속 겹치잖아요. 흑조, 백조 막 이런 것들이 겹치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결론도 결국 한번 겹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 영국 백조의 호수에서 자살을 하지만 그 자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진정한 자유, 이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렇게 마치 죽는 듯한, 완전히 추락하는 듯한 결말이 됐지만 그 진정한 자유, 이제는 정말 자기를 구속하던 초자 그리고 또 자기를 완전히 잡아삼키던 욕동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자아가 자유를 얻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은 했는데 정신과 의사 입장으로 이렇게 병이 생겼으면 일단 입원 치료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어쨌든 풀블로운 사이코시스의 상태이지 않았을까 마지막에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블랙스완,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2010년 작품인 블랙스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감탄하는 뭔가 소리도 내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여운도 많이 남고 정말 큰 감흥을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했지만 또 영화를 보지 않으면은 이게 100% 전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영화를 좀 접하시지 않은 분이라면은 이 기회에 이 영화만큼은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네, 저희가 뭐 리뷰자들 앞으로도 좋은 영화를 할 거고 이미 또 좋은 영화 몇 편을 소개했었지만 저는 아마 단연코 이게 가장 뭔가 심리적인 묘사나 그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가장 많은 작품이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오늘 가장 많이 썰을 풀어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작품 열심히 찾아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